여기 한국은 해양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자원 없는 나라라고 외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해양 자원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그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전까지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바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이름은 한유찬입니다. 저는 해양 자원 전문가로 각 나라가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었죠. 오랫동안 저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다지 내세울 게 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실제 자원 면에서는 운이 별로 없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알 수 있네요. 모든 건 MIT 국제해양자원 포럼에서 시작됐어요. 큰 강당에는 전 세계에서 온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죠. 400명의 사람들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발표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어컨 때문에 방이 좀 쌀쌀했고 저는 어깨에 재킷을 더 단단히 여미고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제 발표는 간단했죠.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실제로 바다에서 얻는 자원은 많지 않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주장을 증명하는 차트와 통계 자료들을 준비해 놓았죠.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포럼 의장인 셀레나 마르티네즈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녀는 차분하고 친근한 목소리로 첫 번째 발표자인 중국의 양가음 교수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양 교수는 연단에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그의 어두운 정장은 비싸 보였고 그의 자신감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미소에서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친근한 미소가 아니라 마치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내는 것 같은 미소였거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강당벽에 부딪혀 울리고 있었죠. 오늘 저는 동아시아 해양 자원의 현실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의자에 똑바로 앉았어요. 이건 제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그때 양 교수가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한국은 단지 중국의 바다를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칼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자원 없는 나라, 해상 운송로가 우리 손바닥 안에 있는 나라죠.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기침도 하지 않았고 종이를 넘기는 소리도 없었어요. 400명의 사람들이 모두 한꺼번에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지고 있었죠. 그가 정말로 국제포럼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말로 한국이 해양 활동을 위해 중국의 관용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이건 더 이상 학술적인 토론이 아니었어요. 너무 개인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 나라를 놀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셀레나 마르티네즈가 빠르게 앞으로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아마도 이 논의를 좀 더 외교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도전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양 교수의 말은 연기처럼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저와 한국 대표단을 흘끔거리며 보고 있었죠.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양 교수에 동의하고 있었을까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목구멍까지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자원과 통계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존중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견해에 도전하는 일이었죠. 계획하지 않았지만 저는 손을 들었어요. 셀레나는 즉시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이 발언하게 되어 안도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오신 해양자원 전문가 한유찬 박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녀가 발표했어요. 다리가 떨리는 느낌이었어요. 연단까지 걸어가는 길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펫 바닥을 밟는 발걸음마다 마치 깊은 모래를 걷는 것 같았어요. 머리 위에 조명이 밝게 빛나서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이고 있었죠. 마이크 앞에 서서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양 교수는 앞줄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 호랑이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저 자신도 놀라게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다를 단순히 통로로만 본다면 이 컨퍼런스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울렸어요. 사람들이 의자에 더 바로 앉았죠. 누군가 펜을 떨어뜨렸고 그 작은 소리가 정적 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지만 제 발표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하지만 한국의 자원 부족에 관한 준비된 차트 대신 화면에는 한국전쟁 직후인 1960년대 서울의 흑백 사진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파손되어 있었고
도로는 울퉁불퉁했어요. 사람들은 지쳐 보였지만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제가 계속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이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단지 자원이라는 개념을 너무 좁게 정의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면서 연단 가장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주머니 속펜이 제 빠른 심장박동에 맞춰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새로운 무언가가 커지고 있었어요. 한국과 바다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강한 결심이었죠. 청중들이 제 다음 말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양 교수의 도전이 제 안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제 오래된 믿음을 모두 태워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불이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 순간이 바다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한 제 믿음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였어요. 한국 과학자로서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꿔놓을 거였죠. 그리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정으로 저를 이끌어갈 거였습니다. 제 심장이 마치 북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연단에 서 있는데 400쌍의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 뒤 큰 스크린에는 1960년대 서울의 흑백 사진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끔찍한 전쟁 후에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제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 할수록 더 힘이 실리고 있었죠. 이건 우리나라가 거의 아무것도 없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돈도 없고 자원도 없고 오직 의지만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이번엔 숫자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방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크고 중요한 숫자들이었죠. 이 통계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것의 99.7%가 바다를 통해 이동하고 있어요. 항공이 아니라 육로도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요. 그 말이 가라앉도록 잠시 멈추었어요. 방이 너무 조용해서 에어컨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숫자가 있어요. 70%. 이건 세계조선 시장에서 한국의 3대 조선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에요. 양 교수가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의 자신감 넘치던 미소가 조금 사그라들고 있었죠. 잘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220만 TEU. 이건 부산항의 연간 처리 능력이에요. 청중 중에 몇몇 혼란스러운 표정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TU는 20foot equivalent unit의 약자예요. 컨테이너 용량을 측정하는 단위죠. 간단히 말하면 정말 많은 컨테이너라는 뜻이에요. 정말 많이요. 제가 말하는 동안 눈 가장자리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태블릿을 든 여성이 무대 측면에서 조용히 작업하고 있었죠. 우리 팀의 연구 분석가인 박소윤 씨였어요. 그녀는 발표 시스템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정적인 슬라이드들이 역동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숫자들이 화면에서 맥박처럼 뛰고 있었죠. 시간에 따른 성장을 보여주는 차트들이 나타났어요. 지도에는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운 경로가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소윤 씨가 제 발표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공로를 주장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하면서 제 메시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는 밤의 한국 조선소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용접 토치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거대한 크레인들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높이 서 있었어요. 그 이미지가 스크린 전체를 채우고 있어서 마치 우리가 정말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음향 효과가 부드럽게 재생되고 있었어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배가 만들어지는 소리였죠. 제가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소윤 씨가 완벽하게 추가해 주었어요. 청중 중 몇몇이 매료되어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자원이 없는 나라가 혁신해야 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에게는 유전이나 다이아몬드 광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만들었죠. 지식, 기술, 그리고 의지를요. 양 교수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이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배에 관해 말하고 있지만 실제 자원은 어떻습니까? 그가 끼어들었어요. 자원의 저주가 한국을 비켜간 이유는 한국에 추출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그의 무례한 방해에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죠. 셀레나 마르티네즈는 걱정스러워 보였는데 아마도 토론이 논쟁으로 변할까봐 걱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거든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무대 가장자리에 더 가까이 서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이 더 멀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양 교수를 직접 바라보며 물었어요. 한국,
일본, 스위스. 이 나라들 중 어느 나라도 자연 자원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모두 교육과 기술 혁신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죠. 제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메모를 하고 있었고요. 양 교수의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소윤 씨가 조용히 추가 통계가 적힌 작은 메모를 건네주었어요. 그런 다음 태블릿에서 무언가를 조정했고 화면에 새로운 이미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학교들, 연구소들, 그리고 기술센터들이었죠. 땅에서 파낼 자원이 없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그것들을 만들어내야 해요. 계속해서 말했어요. 사람에게, 교육에, 기술에 투자해야 하죠. 토론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었어요. 양 교수가 다시 끼어들려고 했지만 셀레나가 정중하게 차례를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이 예상치 못한 도전에 호기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소윤 씨는 계속해서 뒤에서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제 마이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재빨리 새 마이크를 건네주었죠. 제가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특정 차트가 필요할 때 제가 요청하기도 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녀는 그 순간 제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분위기가 회의적인 태도에서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죠. 양 교수의 주장에 따라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가 하는 말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자원이 부족한 곳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가장 큰 강점으로 바꾼 곳으로요. 제가 공유한 각각의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계를 극복한 이야기의 한 조각이었죠. 제 발표의 이 부분이 끝날 무렵 저는 더 할 말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시작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죠. 저는 양 교수의 견해뿐 아니라 제 자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에도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발표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면서 소윤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작게 격려하는 듯한 고개 끄덕임을 보내주었죠. 그 간단한 제스처가 저에게 이 새로운 길을 계속가도록 자신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을 둘러싼 바다는 단순한 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능성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가능성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강당의 불빛이 제 발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준비하면서 더 밝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죠. 흥분되는 기분이었어요. 제 자신의 연구에서도 전에 완전히 탐구해보지 않았던 아이디어들을 이제 막 공유하려던 참이었거든요. 해양 자원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제가 명확하게 말했어요. 자원을 너무 좁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한국의 진정한 강점이라고 이해하게 된 것을 드러낼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양과 생물 자원의 융합이요. 이것이 한국의 새롭게 떠오르는 전문 분야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소윤 씨가 슬라이드를 바꿨어요. 화면에는 DMZ 근처에서 자라고 있는 야생 콩들의 이미지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평범한 콩이 아니었어요. 이 야생 콩들에는 암세포와 싸우는 특별한 화합물이 들어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이들은 한국에서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고 우리 과학자들은 이를 연구해 새로운 약품을 만들고 있죠. 청중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건 해양자원에 관한 토론에서 그들이 듣기를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다와 무슨 관계가 있죠? 누군가 소리쳤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기쁘네요. 다음 슬라이드는 한국 해안을 따라 아름다운 해초 숲의 수중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풍부한 갈색과 녹색의 해조류가 바다 조류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해초 숲은 놀라운 일을 해요. 제가 말했어요. 이산화탄소를 육지숲보다 훨씬 빠르게 포집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블루 카본이라고 부르죠. 한국은 기후변화와의 싸움의 일환으로 이런 자연 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메모를 하는 것이 보이고 있었어요. 전에 지루해 보였던 사람들조차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규조류라고 불리는 미세한 생물체들의 현미경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아름다운 유리 조각품처럼 보였고 각각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은 한국의 갯벌에 살고 있어요. 이들은 새로운 약품과 첨단 소재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작은 것인데도 정말 가치가 높아요. 제가 말하는 동안 부드러운 한국 전통 음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가야금 소리가 부드럽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소윤 씨가 이런 요소를 추가했는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어요. 과학적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야기의 일부, 우리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양 교수를 흘기 쳐다봤어요. 그는 팔짱을 꽉 끼고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이고 있었죠. 그는 불편해 보이고 있었어요. 잘 됐어요. 자원에 대한 그의 좁은 시각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마치 제 생각이 도전받았던 것처럼요. 한국은 필요성을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제 목소리가 더 자신감 있게 커지면서 계속했어요. 전통적인 자원 없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이점을 발전시켰어요. 소윤 씨가 다시 슬라이드를 바꿨어요. 이제 화면에는 배, 위성, 데이터 센터의 복잡한 시스템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첫째, ICT 해양 모니터링이에요. 이것은 첨단 기술을 사용해 선박을 추적하고 최적화한다는 뜻이죠. 한국은 해상 운송을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로봇이 인간 운영자 없이 거대한 컨테이너를 움직이는 자동화된 컨테이너 터미널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둘째, 스마트 항만 인프라예요. 한국의 항만들은 4차 산업혁명의 최신 기술을 사용해 전통적인 항만보다 더 빠르고 오류도 적게 물품을 이동시키고 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한국과 전 세계 국가들을 연결하는 선이 그려진 세계 지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해운 경로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중요한 것이었죠. 셋째, 글로벌 문화 파워예요. 한국은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냈어요. K-드라마, K-팝, K-푸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배와 같은 바다를 통해 여행하고 있죠. 이것도 해양 자원이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종류는 아니에요. 제가 이 점을 설명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청중 가운데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죠. 전에는 그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는 한국인이었고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친근하고 지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도 될까요? 그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셀레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말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의 이준서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한 박사님이 설명하고 계신 것은 단지 이론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들은 지금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외교적 합의를 통해 실행되고 있어요. 준서 씨는 자연스러운 매력과 에너지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빠르게 제 학술적 아이디어를 실제 응용 사례와 연결하면서 한국이 이러한 기술들을 공유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그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언급했어요. 청중은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어요. 준서 씨는 단지 제 요점을 지지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것들을 확장하면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것들의 실질적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예상치 못한 동맹이 제 주장을 강화하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윤 씨는 계속해서 준서 씨의 예시에 맞는 완벽한 시각 자료로 발표를 향상시키고 있었죠. 함께 우리는 강력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한국의 진정한 해양 자원에 대한 완전한 그림이었죠. 양 교수는 여러 번 끼어들려고 했지만 그의 반론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증거가 너무 강력했고 청중들은 분명히 그들의 관심을 옮겨놓았어요. 그의 초기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준서 씨가 즉석 발언을 마치자 그는 저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방 안은 관심 있는 대화 소리로 윙윙거리고 있었죠. 사람들은 서로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고 더 이상 한국을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무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깊은 변화를 느꼈어요. 오랫동안 제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이 가진 것들이 부족하다고 봤었죠. 이제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아마도 뭔가 더 나은 것을요. 다시 앞으로 나서서 제 발표를 마무리할 준비를 했어요. 양 교수의 도전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비판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양 자원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소윤 씨의 시각 자료와 준서 씨의 실질적인 예시들이 저를 뒷받침하는 가운데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바다는 단지 무언가를 추출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 아이디어, 그리고 가능성 사이의 연결이었죠. 그리고 한국, 제가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했던 제 조국은 이 새로운 이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연단에 당당히 서서 제 심장은 빠르지만 일정하게 뛰고 있었어요. 제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할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방금 스스로 발견한 진실을 보여주는 일이었죠. 한국은 바다를 단순한 운송 경로에서 진정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힘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뒤에서 소윤 씨가 아름다운 지도로 화면을 생동감 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파란 선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한국은 마치 바퀴의 중심처럼 가운데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선들은 단순한 해운 경로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대양을 가로질러 퍼져나가는 아이디어, 문화, 그리고 협력의 길이었죠.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왼쪽에는 1960년대 서울의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전쟁 후 재건하려고 노력하는 부서진 도시였죠. 건물들은 단순했고 도로는 울퉁불퉁했으며 희망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른쪽에는 오늘날의 한국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 컨테이너로 가득 찬 스마트 항만, 그리고 해양 생물을 연구하는 연구센터들이요. 그 차이는 숨이 멎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다를 장벽이 아닌 기회로 봤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양 교수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한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믿기를 멈출 때 일어나는 일이죠. 잠시 동안 완전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동참했고 또 다른 사람도요. 곧 전 세계 국가에서 온 400명의 전문가들이 모두 일어서서 그들의 박수가 마치 해변의 파도처럼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양 교수만 빼고요. 그는 의자에 혼자 앉아 팔짱을 끼고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패배에서 기쁨을 느끼지 않았어요. 대신 일종의 이해 같은 것을 느꼈죠. 그도 역시 오래된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거든요. 기립박수가 마침내 잦아든 후 사람들이 질문, 축하, 그리고 명함을 들고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오후 나머지 시간은 대화와 악수의 흐릿한 흐름 속에서 지나갔죠. 제 마음은 여전히 제 안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화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제 나라에 대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발표장을 나가려는데 한 노인이 제 앞에 다가왔어요. 검은색 경장에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그의 눈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김종석입니다. 1960년대에 부산항에서 일했었죠. 그가 제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오늘 당신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젊은 남자가 작은 어선 옆에 서 있었죠. 배경에는 지금의 부산항과는 전혀 다른 소박한 항구가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바다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다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죠.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늘 바다를 단순한 물길이 아닌 가능성으로 봐왔어요. 그의 이야기는 제 발표를 생생한 현실로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말한 변화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죠.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목이 메어 겨우 말했어요. 선생님 같은 분들의 노력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사람들 사이로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 짧은 만남이 제 발표의 모든 논점을 확인해 주고 있었습니다. 주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모두가 리셉션을 위해 높은 창문이 있는 큰 방으로 이동했어요. 서버들이 작은 음식과 음료가 담긴 쟁반을 나르고 있었고 방 안은 흥분된 이야기로 윙윙거리고 있었죠. 저는 잠시 군중에서 빠져나와 창가의 조용한 곳을 찾았어요. 밖에는 보스턴 항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는 해가 물을 금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배들이 항구를 천천히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의 불빛이 사라져가는 낮에 반짝이기 시작하고 있었죠. 어제도 같은 풍경을 봤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저 바깥의 물은 단지 배를 위한 움직이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단지 땅 사이의 장벽이 아니었죠. 그것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 아이디어, 문화, 그리고 생명 자체를 운반하고 있었죠. 어떻게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분명한 것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거기서 꽤 큰 변화가 있었네요. 제 옆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말했어요. 돌아보니 소윤 씨가 서 있었어요. 태블릿을 팔 아래 끼고 있었죠. 그녀는 저에게 탄산수 한 잔을 건네주었는데 거품이 제 빠른 생각처럼 위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제가 낮은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저는 빌려온 시각으로 제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뭔가가 우리에게 다시 보도록 강요할 때까지 대부분의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녀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녀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빌려온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저는 또 얼마나 많은 진실을 놓치고 있을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 더 생각하기도 전에 준서 씨가 우리 옆에 나타났어요. 그의 친근한 에너지가 우리의 조용한 구석을 채우고 있었죠. 그는 이미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장관님이 당신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말라카 해협에 구현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하세요. 그는 마치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수년간 함께 일해온 것처럼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전히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있었죠. 제 아이디어들, 오늘까지 완전히 형성되지도 않았던 아이디어들이 갑자기 가치 있고 수요가 있는 것이 된 현실 말이에요. 전역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했어요. 일본 연구원은 블루 카본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고 싶어 했고, 싱가포르 항만 이사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에 대해 물었죠. 필리핀 해양 생물학자는 약품을 위한 해양 식물에 관한 우리의 연구에 흥분하고 있었어요. 각각의 대화와 함께 저는 제 오래된 사고방식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죠. 단지 지식이 아니라 목적이었어요. 제 학술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단지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해결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죠. 리셉션은 마침내 저녁 늦게 끝났어요. 소윤 씨, 준서 씨 그리고 저는 함께 MIT를 나와 시원한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는 서로 알지 못했지만 이제 그들은 저와 함께 긴 여정을 여행한 오랜 친구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다음에는 무엇을 하실 건가요? 우리가 계단에 서 있을 때 준서 씨가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항구에서 오는 짠 공기로 폐를 가득 채우면서요. 그것은 자유처럼 냄새가 났어요. 그것은 가능성처럼 냄새가 났죠. 바다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저는 어두운 물 위를 움직이는 먼 배들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것은 함께 일하는 공간이에요. 사람, 기술 그리고 문화가 결합하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곳이죠. 소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태블릿 화면에 새로운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준서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마도 우리가 우리의 아이디어로 도울 수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요? 저 한유차는 한때는 한국의 한계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그린 오래된 지도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저는 새로운 길을 만들 자유가 있었죠. 단지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나라를 위해,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바다에 대해 생각하는 전체 방식을 위해서요. 가장 큰 발견은 해양 자원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것은 당신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죠. 세상에 대한 제 시각은 영원히 바뀌었고 그것과 함께 그 속에서의 제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택시를 향해 걸어가면서 저는 마치 처음으로 별을 보는 선원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그것들이 단지 예쁜 불빛이 아니라 새롭고 발견되지 않은 해안을 향해 항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안내자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선원 말이에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한유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미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